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만. 며느리 유진이가 황급히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얀 얼굴에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 제가 찻잔을 선반에서 꺼내려 할 때 유진이가 제 팔을 실수인 듯 스치고 지나갔다는 걸요.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혁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며느리 유진이와 함께 살게 되었죠. 유진이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봄날이었는데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예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발랐어요. 준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고 저는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유진이는 뭐든 제 의견을 물으며 제가 준비하는 음식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도 완벽한 예절을 갖췄고 동네 어른들께도 항상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집이 꽤 넓은 편이라 2층에 신혼방을 꾸며주고 저는 1층에서 지내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했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웃 김영숙 씨가 부러운 듯 칭찬할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실제로 유진이는 밖에서 저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장을 볼 때도 제 가방을 들어주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진이의 미소가 스르륵 사라지는 것.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은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 제가 요리를 하려고 주방에 가면 살짝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새댁이 시어머니와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부터 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찾다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약통이 제자리에 없어서 한참을 헤매기도 했어요. 유진이는 항상 웃으면서 제가 깜빡한다고 말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음식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해놓은 국에 소금을 잔뜩 더 넣어놓거나 제 밥그릇에만 유독 물을 많이 부어 질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앞에서는 제 입맛이 이상해졌다고 말하곤 했죠. 준혁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 날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엔 싸늘한 표정만 가득했어요. 김치 너무 많이 담그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짜기만 하던데요. 제가 30년 넘게 담가온 김치를 짜다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꾸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이 집 안주인은 저예요. 유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이요?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유진이가 찬물을 끼얹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던 칼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칼 조심하세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손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큰일인데.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이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웃 영숙 씨와 장을 보러 갔는데 유진이도 함께였어요. 유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프게요. 영숙 씨는 유진이를 보며 감탄했고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저 완벽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의 유품이었던 찻잔이 깨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60회 생일에 선물해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유진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만족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유진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실수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괜찮다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깼다고요? 증거라도 있나요? 그날 밤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을 모아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걸까? 유진이는 앞으로 뭘 더 할 걸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가 제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발소리가 멈춰섰어요. 제 방문 앞에서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을 죽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제 방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저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찻잔이 깨진 그날 밤 제 방문 앞에 섰던 유진이는 다음 날부터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준혁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저의 20년 넘은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부엌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유진이가 이미 거기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자리에 서 있는 유진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더 주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이제 이 부엌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신 아침을 준비한다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제가 지켜왔던 자리가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유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유진이 요리가 최고야. 엄마 것도 맛있지만 유진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유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그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튿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후에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살폈지만 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찾아 헤맸을 때 유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약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유진이는 제 옷장을 열더니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절대 넣을 리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러시면 걱정이에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내가 거기에 넣을 리가 없어. 그럼 누가 넣었겠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방인데. 유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유진이의 수작이라는 걸. 저를 건망증 많은 노인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준혁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걱정이 많아. 엄마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신다고. 준혁아, 내가. 엄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응?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4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랬나 봐. 그래도 엄마. 괜찮다니까. 저는 아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오래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입에 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이의 학대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제가 빨래를 널면 유진이는 다시 걷어서 다시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아들이 물으면 어머니가 헹굼을 안 해서 비누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제가 청소를 하면 유진이는 제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청소를 했어요. 어머니 시력이 안 좋으셔서 먼지를 못 보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당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점점 지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15개의 계단이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저는 계속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등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손. 그 손이 살짝 밀었어요.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지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는데 그게 제 목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1층 바닥에 쓰러진 저를 유진이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놀람의 표정이 번졌지만 저는 봤어요. 그 눈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만족감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이가 급히 내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어요. 제가 뒤에서 불렀는데 어머니가 못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내가 밀었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밀어요? 제가 그냥 부르려고 어깨를 툭 건드렸는데 어머니가 놀라셨나 봐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났고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간호사들 앞에서도 유진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비틀거리세요. 혹시 어지럼증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의사는 나이가 들면 평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혈압도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유진이는 더 잘 살펴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다음엔 더 조심하세요, 어머니. 계단은 위험하니까요. 그건 경고였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녁 때 준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유진이한테 들었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유진이한테 집안일을 맡기고 편히 쉬라고 했어요. 편히 쉬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깨진 찻잔 조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 찻잔처럼 산산조각 나는 걸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삼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또 한 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층에서 유진이와 준혁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오늘도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 그러니까 걱정이야. 우리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양보호사라고요? 저를 감시할 사람을 더 드리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누가 좀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누구라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밤새도록 제 방을 적셨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유진이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를 위한 방석과 담요를 새로 꺼내놓고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게 거칠애일 뿐이라는 걸. 오전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단발머리에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이수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가 밝게 웃으며 수진을 맞았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인지 저만 알고 있었어요. 수진은 제게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수진이에요. 앞으로 할머니를 돕겠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도 결국 유진이의 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수진 씨 어머니는 요즘 자주 넘어지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유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제가 들으라는 듯이.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신다거나.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한 명이 유진이 편에 섰다는 걸 직감했어요. 유진이는 회사에 나가고 준혁이도 출근하고 집에는 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제게 차를 끓여왔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요.
차를 마시면서 저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유진이처럼 이중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도와줄 사람일까요? 할머니,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없어요. 며느님 말씀 들었어요. 최근에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 유진이가 밀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신당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저는 평소처럼 제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문득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복도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퇴근한 건가요? 수진 씨,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아직 첫날이라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세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세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유진이가 또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피해망상 같은 게 있으셔서. 피해망상이요? 네. 제가 어머니를 괴롭힌다고 하신다거나 일부러 물건을 숨긴다고 하신다거나 그런 말씀들이요.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유진이의 목소리에 걱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가 돌아왔고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가 준비한 저녁 식사였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준비했을 식사였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 씨 어떠셨어요? 응, 괜찮더구나. 다행이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는 밥을 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퇴근한 후 저는 홀로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정말로 내가 피해망상에 빠진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유진이를 믿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혹시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유진이가 정말로 저를 위하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본 유진이의 그 차가운 눈빛, 그 소름 끼치는 미소, 계단에서 제 등을 밀던 그 손길은 분명히 실제였어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이웃 영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영숙 씨라면 혹시 제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영숙아. 어머, 영자 씨.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영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유진이 말인데. 그 순간 영숙 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어쨌는데? 그게 유진이가 나한테. 저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자 씨, 유진 씨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 동네에서 소문났잖아. 그게 아니라
요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시누이도 그랬거든. 며느리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치매 초기였어. 영숙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도 저를 믿지 않는 거였어요. 영자 씨, 유진 씨 같은 며느리 만나기 힘들어. 괜한 오해하지 말고 잘 지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나 갈게. 벌써? 차도 안 마시고? 응, 집에 가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또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로요. 준혁아, 너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2층에 있어서 안 들릴 거였어요.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엄마, 또 유진이 이야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나한테 이상하게 해. 밖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계단에서 나 밀었어.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본 준혁이의 화난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왜 엄마를 밀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요양보호사까지 구해서 모시는데. 그건 다 연기야, 준혁아. 정말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가 요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버텨야 했어요. 혼자서.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깨진 찻잔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조각들처럼 산산조각 난 내 인생을 나는 다시 이어붙일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직은요. 수진이 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수진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이 젊은 여자도 결국 유진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회사에 나가고 집에는 저와 수진만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를 끓여오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뭘? 며느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께서 며느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가 완전히 다르세요. 며느님이 계시면 항상 긴장하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수진의 관찰력은 예상외로 날카로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나한테 좀 이상하게 해. 어떻게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찻잔이 깨진 일, 계단에서 밀린 일, 제 물건들이 자꾸 사라지는 일. 하지만 말하면서도 수진이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비웃음이나 불신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믿어드릴게요. 뭐라고? 할머니 말씀 제가 믿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정말이니? 네.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에요. 밖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인데 집에서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수진도 눈치챘던 거였어요. 유진이의 그 차가운 눈빛을. 수진아, 고마워. 내가 내 말을 믿어줘서.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진이의 정체를 밝힐 증거를 찾는 것이었죠.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알았어. 그리고 혹시 몰래 녹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협박하거나 이상한 말 하는 거요. 수지는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휴대폰만 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어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며느님이 뭔가 이상한 말 하면 바로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유진은 수진이 있을 때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항상 완벽한 며느리였고 저를 극진히 모시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희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유진은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퇴근하고 유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응,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노인네 하나 처리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노인네 하나를 처리한다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요양보호사? 걱정 마. 그 여자도 곧 내보낼 거야. 어차피 내 편 아니면 다 소용없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내보낸다고요? 안 돼요. 수진은 제 유일한 편인데. 저는 얼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어요? 유진이 돌아서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혹시 제가 통화 내용을 들은 걸 알았을까요? 다음 날 수진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려는데 유진이 먼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며느님. 저는 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 요양보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수진 씨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헐뜯는다거나. 그게 수진 씨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다른 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수진을 내보내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진아,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 수진이 보내지 마.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수진 씨가 어머니 말씀에 너무 동조하시는 것 같아서. 유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닥치지 않으면 수진을 당장 내보낸다는 경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씨, 이번 주까지만 나와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하기 전에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며느님이 저를 내보낸다는 건 할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는 반증이에요. 그래도 할머니 제 연락처 드릴게요. 급하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수진이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수진마저 떠나면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유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였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금음달이었어요. 어둡고 외로운 달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날 포기하지 마. 제발. 저는 그날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저 간절히. 수진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지만 그 사람은 유진이 고른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무뚝뚝한 여자였고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고 제 방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밖에서요. 제가 밤에 화장실도 못 가게. 어머니가 밤에 배회하시면 위험하니까요. 유진이 준혁에게 한 말이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완전히 유진의 편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문 좀 열어줘. 화장실 가야 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문을 열었을 때 제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밤에? 유진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얼른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수진아. 할머니, 제가 뭔가 발견했어요. 며느님에 대해서요. 뭘? 며느님이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네. 3년 전에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그때도 며느님이 집에 있었대요. 계단에서 떨어졌다고요? 저처럼? 할머니, 제가 그 시어머니의 딸분을 찾아냈어요. 내일 만나보려고 하는데 할머니도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며느님이 내일 낮에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 모시러 갈게요.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 꼭 진실을 밝힐 거예요. 다음 날 유진이 회식 때문에 낮부터 나갔어요. 준혁도 회사에 있었고 새로운 요양보호사는 점심시간에 잠깐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 수진이 왔어요. 할머니 빨리 가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한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고요. 이분이 박영자 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선이에요. 강미선이라는 여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마른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제 친엄마가 최유진이라는 여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로 결론 났어요.
엄마가 계단에서 실족사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밤에 방문을 잠근다고, 물건을 자꾸 숨긴다고.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들 최유진을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제 오빠도 유진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때 집에 유진이만 있었어요. 유진은 엄마가 혼자 내려오다가 실족했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 등에 타박상이 있었어요. 마치 누가 밀은 것처럼. 저도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등이 아팠어요. 유진이 밀었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죠. 유진의 지문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없었어요. 결국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그 후에는요. 오빠는 1년 후에 유진이랑 이혼했어요. 유진이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 다시 결혼했죠. 지금 할머니 아드님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결혼했고 또다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유진은 사이코패스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여자예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엄마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저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엄마 이야기를 들려줘서. 할머니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유진을 잡을 수 있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의 전 시어머니도 저처럼 고통받았고 결국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미선 씨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상처도 있고요. 그걸로 충분할까?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우리 녹음을 계속 시도해요. 며느님이 할머니한테 협박하는 거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유진은 아직 안 돌아왔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하고 왔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깨진 찻잔 조각을 꺼냈어요. 이제 알았어. 유진이 누군지 뭘 하려는지. 하지만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있었고 미선 씨도 있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진, 이제 곧 내 정체가 드러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그날 밤 유진이 회식에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진이 제 방에 올까 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유진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유진의 가방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지갑, 화장품 그리고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봉투를 다시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유진이 가방에서 이상한 가루를 봤어. 어떤 가루요? 하얀 가루인데 약 같기도 하고.
할머니, 그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휴대폰으로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휴대폰 사진 찍는 법을 잘 몰랐지만 수진이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유진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저는 얼른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제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제 가방을 뒤지셨어요? 나는. 사진까지 찍으셨네요. 누구한테 보낼 생각이셨어요? 수진한테? 유진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경고했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아파 놔줘. 휴대폰 주세요. 싫어. 주세요. 유진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삭제하더니 휴대폰을 부엌 싱크대에 던졌어요. 물에 빠진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연락 못 하시겠네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유진아, 제발. 어머니, 제가 친절하게 대해드렸는데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제 가방을 뒤지고 사진을 찍고 수진이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이 감정을 드러내는 걸 봤어요. 어머니, 이제 제 인내심도 한계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뭘 할 건데? 궁금하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유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휴대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유진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제 가방을 뒤지셨어. 뭐? 그리고 제 물건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낼 생각이셨는지. 엄마, 왜 그러셨어요? 준혁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나는. 엄마, 유진이 가방을 왜 뒤지세요?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준혁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요즘 너무 심하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세요? 준혁이 유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역시 나였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워낙 요즘 불안정하시니까.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하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수진과 연락할 방법도 없고 증거도 사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 걸까요? 다음 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해고했다고 했어요. 이제 집에는 낮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유진은 회사를 쉬었어요. 집에 저와 단둘이 있기 위해서였죠. 점심때 유진이 제게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니? 혈압약이요.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거예요. 저는 그 약을 믿을 수 없었어요. 유진이 주는 건 뭐든 의심스러웠습니다. 난 안 먹을래. 어머니, 약 안 드시면 건강 나빠져요. 상관없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유진이 약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나 불길했어요. 오후가 되자 유진이 제 방문을 잠갔습니다. 또 밖에서요. 어머니, 조용히 쉬세요. 저녁 때 깨워드릴게요. 유진아, 문 잠그지 마. 화장실 가야 하는데.
어머니, 방 안에 휴대용 변기 놔뒀어요. 그거 쓰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갇힌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요. 수진아, 제발 날 구해줘. 제발. 하지만 수진은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망가졌고 집 전화는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유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서랍을 뒤져서 종이와 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제 며느리 최유진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창밖으로 던졌어요. 바람에 날아가는 편지를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저 편지를 발견해줘. 제발.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기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방 안에 갇혀서 말이에요. 유진은 가끔 문을 열고 음식을 가져왔지만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 음식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이러시면 죽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유진이 음식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라고요? 누가 신고한 걸까요? 저는 힘을 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2층에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래층이 소란스러웠어요. 유진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 준혁이 당황하는 소리, 그리고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 박영자 할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2층에 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과 수진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수진이 제게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던진 편지를 어떤 분이 발견하셨어요. 그분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제가 던진 편지였어요. 누군가 발견해 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경찰관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유진과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경찰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최유진 씨,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노인학대라니요? 저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요. 할머니를 이틀 동안 방에 가둬두고 음식도 주지 않은 게 극진히 모신 건가요? 경찰관의 말에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약을 안 드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래도 방에 가둘 순 없죠. 그리고 할머니가 던진 편지도 있고요. 편지?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제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물건을 숨기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유진아, 이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여보.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치매가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님, 제가 증거가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의 전 시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학대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딸의 증언도 여기 있고요. 뭐? 준혁이 놀라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전에 결혼했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여보, 그건 사고였어.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밀어서 죽인 거예요. 지금 할머니한테 하려던 것처럼요.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저만 봤던 그 무서운 눈빛이 다 알고 있었네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전 시어머니를 죽인 것도 저예요. 그리고 이 할멈도 없앨 생각이었어요. 유진아. 준혁이 충격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랬어? 왜? 왜긴 왜예요. 돈 때문이죠. 시어머니들은 쓸모없으면서 재산만 많잖아요. 그걸 빨리 가져오려면 없애는 게 빠르죠. 유진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난 그저 현실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경찰관이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유진 씨 살인 미수 및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진이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할멈, 제가 감옥에 가도 후회 안 해요. 당신 같은 늙은이들은 다 없어져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수진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저는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괜찮아, 준혁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링거를 맞아야 했어요. 병실에 누워서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오랜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유진은 갔어. 나는 살았어. 수진이 병실에 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푹 쉬세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난.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유진의 재판이 있던 날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증언을 했어요. 유진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유진은 끝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살인 미수와 노인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유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끌려가면서도 저를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준혁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들은 유진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준혁아, 넌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바보였죠.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아니야. 유진이가 워낙 영리했으니까.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더 이상 문이 잠기지 않았고 밤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을 때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 이제 엄마가 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준혁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중년이 된 아들. 제가 뱃속에 품고 키운 그 아기가 이렇게 컸네요. 식사를 하면서 준혁이 물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고생이라니. 그냥 내 인생이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사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는 뭘 하고 싶을까?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보고 싶더라. 저도요, 할머니. 수진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에요. 그래? 잘 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를 도우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나를 믿어줘서.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수진이 떠나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깨진 찻잔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이 조각들을 보면 슬펐어요. 제 인생도 저 조각들처럼 부서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금가루를 섞은 접착제로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긴츠기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고 금가루로 틈을 메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찻잔은 예전과 달랐어요. 금빛 선이 그어져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웠어요. 깨진 것도 다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는 그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응. 좋은 일 있어. 뭔데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준혁이 웃으며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진 찻잔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구부정한 어깨. 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자야, 잘 견뎠어. 수고했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어 거울 속 나에게 건배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자. 우리.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둥근 완벽한 달.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완벽한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깨지고 상처 입었어도 다시 일어서고 이어붙이면 그것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제 인생처럼요. 제 찻잔처럼요.